최정예 조종사가 김정은 전용기를 지키던 전투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북한 요격기 여러 대가 미사일을 쏘며 추격했고 연료는 이미 바닥이었죠. 하지만 그는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라는 교신과 함께 대한민국 영공으로 돌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을 각오하고 하늘로 탈출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심장은 엔진 소리보다 더 격렬하게 울렸어요. 전투기 조종석에 앉은 제 몸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고요. 계기판의 연료 게이지는 이미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며 바닥을 향해 있었죠. 동해 상공, 제 MiG-21 전투기는 마치 거대한 쇠붙이 덩어리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저 아래 검푸른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이대로 추락하면 제 시신조차 찾지 못할 거라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북한 영공을 벗어나 대한민국 영공으로 진입하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무전 소리가 제 귀를 찢을 듯 울렸어요. 류세령 동무, 즉시 회항하라. 명령이다. 박철민 상좌의 목소리였죠. 제 항공학교 동기인 철민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도 없었고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저도 철민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살아야 한다. 살아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김정은 전용기 하늘을 지키던 천재 기술자였던 아버지는 영모죄로 숙청당하셨고 어머니는 저의 탈북을 돕다가 총살당하셨죠. 제가 살아서 이 비행을 성공해야만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절박함이 저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전투기는 이제 대한민국 영공 깊숙이 들어섰고 저는 교신 주파수를 대한민국 관제탑으로 돌렸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죠. 여기는 북한 공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 류세령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말했어요. 저는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현재 연료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착륙을 허가해 주십시오. 무전기 너머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죠. 제 심장은 쿵, 쿵, 쿵 불규칙하게 뛰어댔어요. 이대로 응답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엔진은 이미 굉음 대신 거친 숨소리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언제 멈춰 설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마침내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관제탑입니다. 북한 전투기 조종사 류세령 씨, 귀하의 망명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위치와 기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저는 미그-21 전투기, 현재 강릉 동쪽 해상 약 30km 상공에 있습니다. 연료는 비상 상황입니다. 제 말끝이 흐려졌죠. 조종관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제 눈앞에는 오직 푸른 하늘과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육지의 윤곽뿐이었어요. 관제탑은 저에게 비상 착륙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류세령 씨,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줄이십시오. 저희가 유도할 테니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언제든 요격기가 나타나 저를 격추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죠. 북한에서 저를 추격하는 전투기가 언제 제 뒤를 덮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제 전투기는 이제 겨우 숨을 쉬는 듯한 엔진 소리를 내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기체 전체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조종관을 섬세하게 움직였어요. 조종석 안은 좁고 답답했지만 바깥의 차가운 공기는 제 얼굴에 땀방울을 식혀주었죠. 연료 부족으로 엔진이 꺼질까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착륙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경직되었죠. 비행 내내 저를 짓눌렀던 공포와 절박함이 이제는 한 덩어리가 되어 제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어요. 저 멀리 활주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때는 정말 몰랐죠. 제 아버지가 그 위대한 류경석 장군이 개발한 그 기술이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줄은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하늘을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평양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렸죠.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 박힌 것처럼
제 꿈도 그렇게 반짝였답니다. 제가 평양항공학교에 입교하던 날 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잡고 세령아, 너는 이 공화국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비행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얼마나 설레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조종사의 꿈을 키우던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죠. 아버지는 정말 천재적인 기술자셨어요. 김정은 원수님의 전용기 하늘길 항공로를 누구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셨죠. 아버지가 개발하신 기술 중에는 비행기의 위치를 완벽하게 은폐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적들의 레이더망에 전혀 잡히지 않게 만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기술이었죠. 아버지는 이 기술이 공화국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할 거라고 믿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서 복잡한 회로도와 알 수 없는 숫자들을 보곤 했어요. 쇠냄새와 함께 묘한 전자기기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아버지는 제게 이건 우리 공화국의 미래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자부심 가득한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하지만 그 혁명적인 기술이 오히려 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연구실 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밤늦게까지 들리던 기계음도 점차 줄어들었죠. 저는 그저 아버지가 연구에 너무 몰두하셔서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아버지의 위치 은폐 시스템이 너무나 완벽했던 탓에 오히려 수뇌부에서는 이 기술이 외부 세력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냐면서요. 가장 결정적인 건 아버지가 참고했던 해외 기술 자료였어요. 아버지는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셨는데 그중 레오시아 항공연구소 자료라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 자료가 문제였죠. 수뇌부에서는 그 이름이 마치 해외 첩보기관의 암호명인 양 오해했어요. 류경석이가 괴뢰 남한을 비하하는 말과 내통하여 반역을 꾀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그저 순수한 기술적 호기심과 공화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연구에 매진하셨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이 반역의 증거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 아버지가 그 충직하고 자랑스러운 분이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리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답니다. 손에 들린 종이 쪼가리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체온처럼 느껴졌어요. 51대 신화작전 실행 완료. 그 문장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죠. 아버지의 시험 비행 중 발생한 의문의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죠.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죠. 그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제 몸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류세령 처리 예정. 저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었죠. 아버지를 죽인 그들이 이제는 저마저 없애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어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피눈물이었죠. 제 입술에서는 짠맛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던 저의 조종 실력,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를 옥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거죠. 김정은 전용기 하늘을 지키던 천재, 기술자였던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나라를 위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요. 제 손은 종이를 꽉 쥐어 구겨버릴 뻔했어요. 하지만 이 증거를 놓칠 수는 없었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죠. 저는 살아야 했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갚아줘야 했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탈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늘. 그래요. 하늘만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흐릿해진 시야로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처음 전투기를 몰았던 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 사진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죠.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만 했죠.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생사를 가를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복수하기 위한 결심으로 가득 찬 뜨거운 박동이었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감돌았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명령에 닿지 않는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보위부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제 폐부를 찌르는 듯 했어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신문에도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죠. 그들은 제 아버지가 반역자라는 증거를 대라며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몰아세웠어요. 낡은 탁자 위 먼지 냄새와 함께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지만 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어요. 제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도록 온몸의 근육을 억지로 경직시키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이었을까요? 제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실루엣은 저를 끌고 나가는 보위부원이었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복도를 따라 끌려갔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끝, 또 다른 조사실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에서 어머니를 보았어요. 어머니는 파리해진 얼굴로 의자에 앉아 계셨고 제 눈을 마주치자마자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죠. 그 미소는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체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의 손목에는 얇은 끈이 묶여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세령아,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제 이름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보위부원이 어머니에게 저를 보지 말라고 윽박질렀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저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제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의 흔적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듯 했어요. 그 시선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차가운 절망을 담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제가 침묵을 지킨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조사가 끝나고 다시 감방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저와 스쳐 지나가며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어요. 보위부원의 눈을 피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차가운 금속과 부드러운 가죽의 감촉이 제 손바닥에 닿았어요. 감방 안으로 들어와 손을 펼쳐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낡은 비행 장갑이었어요. 장갑의 손목 부분에는 작은 지퍼가 있었고 그 안에는 엄지손가락만 한 USB가 들어있었죠. 저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장갑,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USB라니요.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USB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탈출의 열쇠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어머니의 파리한 얼굴과 저를 향한 애끓는 사랑만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아니었죠. 어머니를 살리고 제 자신을 살리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USB 안에 아버지가 남긴 어떤 정보가 있든 저는 그것을 이용해 반드시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만 했어요. 감방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USB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작은 금속 조각이 마치 제 심장처럼 격렬하게 뛰는 듯했죠.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기술력, 그리고 제가 조종사로서 익혔던 모든 비행 지식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만 했어요. 비행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것을 붙잡고 날아올라야만 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고 제 머릿속으로 미지의 하늘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조종석에 앉아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상상. 그 상상 속에서 저는 자유를 향한 비행을 시작하고 있었죠. 새벽 어둠이 아직 짙게 깔린 청진 비행장 활주로에 제 미그 기미그 -21가 서 있었어요.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엔진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기다리는 저의 심장 소리처럼 울렸죠. 오늘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건 도박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 담긴 비행이었죠. 조종관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계기판의 불빛들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제 눈동자처럼 떨리는 것 같았어요.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스로틀 레버를 끝까지 밀었어요.
굉음과 함께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나갔죠. 속도가 붙을수록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륙 순간 지상에 남겨진 모든 것들이 점처럼 작아지는 것을 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되새겼어요. 하늘로 솟아오른 저는 곧바로 예정된 시험 비행 궤도를 이탈해 남쪽으로 기수를 돌렸어요. 비행사 조종사 류세령 동무친구 동지. 즉시 궤도를 복귀하라. 반복한다. 즉시 복귀하라. 관제탑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오직 남쪽으로만 향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류세령 동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비행사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요격할 수밖에 없다. 그 목소리는 항공학교 동기인 박철민 상좌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박철민 상좌가 저를 쫓아올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방 레이더에 여러 개의 점이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포착됐어요. 북한 요격기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들처럼 저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었죠. 저는 고도를 급격히 낮췄어요. 지형을 이용해 레이더망을 피하고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저공 비행이었죠. 지상의 나무들이 눈앞을 스치듯 빠르게 지나갔고 기체가 흔들릴 때마다 제 몸도 함께 휘청거렸어요. 마치 땅바닥에 처박힐 것 같은 아찔한 순간들이 계속됐어요. 비행기의 날개가 나뭇가지에라도 스칠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죠. 공포가 저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어요. 갑자기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미사일 발사 경고였죠. 뒤도 돌아볼 새 없이 조종간을 꺾어 기체를 급선을 시켰어요. 제 미그기는 미친 듯이 좌우로 흔들리며 미사일의 궤적을 피하려 발버둥 쳤어요. 붉은 섬광이 제 날개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 열기가 기체 전체를 후끈하게 달구는 듯 했어요. 미사일이 폭발하는 굉음이 귀청을 때렸고 파편들이 기체 외벽을 때리는 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조종간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어요. 또다시 경고음이 울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플레어를 살포하며 기체를 수직으로 상승시켰다가 다시 급강하하는 회피 기동을 반복했어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제 목숨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까지 걸린 탈출이었으니까요. 레이더 화면에 군사분 개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코앞이었죠.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비행기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요격기들의 집요한 추격이 이어졌고 또 다른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레이더로 확인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종간을 힘껏 당겨 기수를 하늘로 치솟게 했어요. 마치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용처럼 제 미그기는 군사분계선을 향해 마지막 돌진을 감행했어요. 미사일이 제 꼬리 부분을 바짝 뒤쫓아왔고 저는 기체가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군사분계선이 제 발 아래로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힘이 스르륵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 전투기는 그야말로 연료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계기판의 바늘은 붉은 경고등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고 엔진은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정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추락할 게 뻔했어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 채널 버튼을 눌렀어요. 무전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가득했지만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죠. 여기는 조선인민군 소속 미그 21미그-21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비상 채널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반복합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제 목소리는 공포와 간절함으로 갈라져 나왔어요. 몇 초가 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정적 끝에 거짓말처럼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귀관의 망명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송신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제 심장을 울렸어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서둘러 제 위치를 알렸고 그들은 곧바로 저를 유도하겠다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왼쪽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 두 개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대한민국 공군의
F-15K, F-15K 전투기 2대였죠. 그 거대한 날개와 날렵한 모습은 저를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제 양옆에 바싹 붙어 마치 저를 호위하듯 비행했죠. 에스코트 전투기들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대한민국 영공으로 진입했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드디어 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관제탑과의 교신은 계속 이어졌어요. 류세령 조종사님, 현재 고도 3000m, 속도 500km 유지하십시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33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차분한 여성 관제사의 목소리는 제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어요. 공항이 가까워지자 제 눈앞에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죠.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랜딩 기어를 내리고 마지막 착륙 절차를 밟는 동안 제 손은 조종간 위에서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활주로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기체를 지면에 안착시켰죠.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쿵 하는 진동과 함께 제 몸에 남아있던 모든 긴장이 일시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엔진을 끄고 조종석 덮개를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낯설지만 상쾌한 공기였죠. 저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활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지만 그 어떤 추위도 느낄 수 없었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많은 별들이 저를 환영하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공기는 자유의 공기였고 이 땅은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의 땅이었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지하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국정원 조사관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아버지의 기술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해도 그분들이 원하는 깊이까지는 도저히 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셨는지, 그게 북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저는 그저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그 USB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류하늘 씨, 이 USB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중요한 자료일 텐데요. 혹시 암호는 무엇인지 짐작 가는 게 있으세요? 조사관님이 제 앞에 놓인 검은색 USB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버지가 제게 암호를 알려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요, 저는 정말 몰라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조사관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자료는 가족의 생일 같은 걸로 많이 설정하죠. 혹시 류하늘 씨 생일이나 어머님 생일 같은 건 어떠세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제 생일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가능성이었죠. 아버지는 저를 늘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그렇게 중요한 암호를 제 생일로 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년월일을 말했어요. 조사관님은 컴퓨터에 제 생일을 입력했고 잠시 후 화면에 암호 해독 성공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셨는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 USB는 단순한 기술 자료가 아니라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예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죠. 아버지는 제가 이 암호를 풀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였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USB 안에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함께 짧은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영상 속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세령아, 아버지는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바란다. 이 기술은 너의 날개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저의 꿈을 펼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었죠. 아버지가 남기신 영상이 끝나자 조사관님은 한숨을 쉬며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류하늘 씨, 저희가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해 알아보던 중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아버님 사건으로 인한 연좌제로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고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조사관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찢어발기는 칼날 같았어요.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요?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사관님의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았죠.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제가 자유를 찾게 하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죠. 제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어요. 저를 꼭 안아주시던 따뜻한 품, 괜찮을 거라며 속삭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저를 옥죄어왔죠.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목숨이었다니.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제 몸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마치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나 잔인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착륙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거였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낯선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죠.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는데 그게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저를 부축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몸은 지쳐 있었지만 심장은 벅찬 감격으로 터질 것 같았죠. 곧바로 국정원 조사관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분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죠. 저는 그분들이 안내하는 대로 조용한 방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은 온통 하얀색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묘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제가 앉자마자 한 조사관님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류세령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죠. 며칠 동안 저는 국정원 시설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제 이름, 가족, 북한에서의 생활, 그리고 탈북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조사관님은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들어주셨고 때로는 저의 아픔에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 조사관님이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셨어요. 류세령 씨,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려면 새 이름이 필요할 겁니다. 류하늘은 어떠세요? 하늘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라는 뜻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어요. 진짜 하늘은 명령을 받지 않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류하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제 이름처럼 정말 자유로운 하늘을 꿈꾸고 싶었죠. 하나원에서의 정착 교육은 제게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알록달록한 광고들, 사람들이 쓰는 낯선 서울 말투, 그리고 자유롭게 오가는 정보들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저는 하나원에서 만난 김수진 씨와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수진 씨는 저보다 3년 먼저 함경북도에서 탈북한 분이었는데 저에게 남한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하늘 씨,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는걸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수진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그녀는 제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어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저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류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학번을 받았을 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항공우주공학과를 선택했죠. 비행에 대한 저의 열정은 이곳에서도 식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욱 뜨겁게 타올랐죠. 저는 무인 비행 시스템 개발에 몰두했어요. 강의실에서 복잡한 수식과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컴퓨터 화면 속에서 제가 설계한 무인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제가 만드는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아버지가 만드셨던 비행 기술이 김정은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저는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위험한 지역을 탐사하며 더 나아가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싶었죠. 제 연구실 한쪽 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하곤 해요. 아버지의 천재적인 기술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였던 것을 바로잡고 저의 탈북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은 이 기술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어머니의 희생과 아버지의 유언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죠. 진짜 하늘은 명령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처럼 저는 제가 만드는 무인 비행 시스템이 어떤 권력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직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날아오르기를 염원해요.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은 비행체들이 언젠가 전 세계의 하늘을 자유롭게 누비며 저처럼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저는 매일 밤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북한의 조종사 류세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연구원 류하늘로서 진짜 하늘을 향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